안녕하세요. 가볍게 책 한 권 채널이에요. 오늘은 소설가 김영하님의 오래 준비해온 대답이라는 여행 에세이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책 표지에 시칠리아라는 지명이 너무 반가워서 읽기 시작한 책인데요. 첫 직장을 그만두고 혼자서 여행을 했어요. 그냥 왠지 가고 싶었던 이탈리아의 시칠리아를 여행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처음 도착했던 시칠리아의 아그리젠토에서 환전해달라는 이탈리아 청년에게 돈을 뺏겼단 일. 막 도착한 이 도시가 싫어질 뻔했지만 B&B 주인의 친절함과 또 깔끔하고 따뜻한 숙소에 마음이 풀렸던 일. 어딘가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와 함께 여행을 하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던 와인을 함께 마신 일. 여자분이었는데 직업이 중장비 운전하는 일이었다는 게 인상적이었던 기억도 나네요. 시칠리아라는 지명 하나에 제 인생의 한 페이지였던 여행의 기억들이 살아나서 짧은 추억 여행을 한 느낌이었어요. 이제 김영하님의 시칠리아는 어땠는지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리파리 스쿠터 일주.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여러 디자인 아이콘 중에서 늘 내 마음을 끄는 것은 앙증맞고 성능 좋은 이탈리아산 스쿠터들이었다. 아프릴리아, 베스파 같은 스쿠터들을 사볼까 하고 인터넷을 뒤지던 때도 있었다. 하이힐을 신고 헬멧 아래로 긴 머리를 휘날리며 여유롭게 거리의 흐름에 맞추어 일터로 가는 여성들을 보고 있을 때 비로소 이탈리아에 왔다는 실감이 난다. 호치민시티의 거리에서 어깨가 닿을 듯 밀집하여 진군하는 혼다 오토바이의 거대한 물결을 보고 그곳이 베트남임을 새삼 깨닫듯이. 리파리에서 나는 주로 해안가에서 지냈지만 가끔 고개를 돌려 등 뒤에 버티고선 산을 바라보곤 했다. 화산 분출로 융기했을 봉우리의 가파른 능선에는 하얀 집들이 제비집처럼 붙어 해수면에 바싹 달라붙은 리파리 중심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언제 저기를 한번 올라가 봐야 할 텐데. 하지만 슬리퍼를 신고 오를 산은 아니었다. 나는 부두 근처에서 20유로를 내고 오랫동안 눈으로만 감상하던 이탈리아산 스쿠터를 한 대 빌리기로 했다. 스쿠터 탈 줄 알죠? 스쿠터 가게 주인이 묻자 나는 애매하게 웃었다. 처음이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두 번째인데요. 가게 안에 젊은 여자가 내 말을 듣더니 가소롭다는 듯 피식 웃었다. 두 번째나 첫 번째나 그게 그거 아니냐는 표정이었다. 스쿠터를 처음 타본 것은 태국의 푸켓에서였다. 푸켓의 스쿠터 대여점 주인은 스쿠터를 처음 탄다는 내 말을 농담으로 생각하고 믿지 않았다. 스쿠터가 유아차와 자전거와 쇼핑카트를 대신하는 나라에서는 30이 넘도록 스쿠터를 못 타는 남자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는 웃으며 내게 키를 넘겨주었다가 내가 1단 기어를 넣고는 앞바퀴가 들리도록 거칠게 달려나가자 두 손을 내저으며 나를 쫓아왔다. 스톱, 스톱, 스톱! 울컥거리며 간신히 혼다를 세우자 그는 그제야 진지하게 내게 운전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번에 받은 스쿠터는 그때보다는 작동법이 쉬웠다.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걸렸고 오토매틱 미션이어서 그때처럼 발로 조작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해변 도로를 달려본 후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는 바로 우리가 묵고 있는 아파트로 달려와 아내를 불렀다. 얼른 내려와. 섬을 달려보자고. 아내는 푸켓에서도 처음 스쿠터를 운전하는 남편 뒤에 날름 올라탄 사람이다.
아내를 태우고 신나게 달리던 나는 어느 가파른 언덕에서 기어를 다시 낮추지 못해 멈춰서고 말았다. 기어를 올리는 법을 배웠지만 내리는 법은 안 배웠던 탓이었다. 지나가던 태국 젊은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언덕을 넘을 때까지 그것을 끌고 가야 했을지도 몰랐다. 아내는 아마도 가다가 멈춰서는 스쿠터에는 다시 올라타고 싶지 않았겠지만 그것 말고는 그 땡볕에 호텔로 돌아올 마땅한 수단이 없었다. 우리는 다행히 아무 사고 없이 돌아왔다. 그러나 그 뒤로는 나도 아내도 스쿠터를 빌리지 않았다. 아내는 헬멧을 받아 쓰고 내 등 뒤에 앉았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작동법은 다 배웠어? 그럼 이건 아주 쉬워. 아내와 나는 리파리 중심가를 벗어나 해안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달렸다. 짧은 터널을 지나자 칸네토 해변이 펼쳐졌다. 철진한 멕시코 해변 같은 분위기. 원색의 파라솔이 드문드문 펼쳐져 있었고 그 아래에 붉은 피부를 노출한 백인들이 바다 표범들처럼 드러누워 있었다. 몇 대의 스쿠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자신만만하게 우리를 추월해 갔다. 햇빛은 대단했지만 바람은 시원했고 어디까지라도 달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칸네토 해변을 지나 산으로 올라붙었다. 흙요석을 캐는 채석장을 지나는 도로였다. 이 섬과 역사를 함께 해온 곳이었다. 아무도 선탠 같은 것을 하지 않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흙요석을 캐러 이곳으로 왔다. 채석장은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얘서 거인이 먹다 버린 아이스크림처럼 보였다. 채굴된 흙요석은 해변 쪽으로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는 것 같았다. 산호초가 있는 옥색의 바다 위로 무심한 잔교가 길게 뻗어 있었다. 입을 벌린 배가 섬에서 채굴한 광석을 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채석장의 허리를 위태롭게 감아 돌아가는 길은 영화 페드라에서 주인공이 절망적으로 질주하던 도로를 닮았다. 우리의 스쿠터는 금잔화들이 핀 메마른 산록을 지나 아래로 내려갔다. 중장비들이 버려진 황폐한 해안이었다. 우리처럼 스쿠터를 타고 온 젊은 배낭여행자들이 비치타워를 펼쳐놓고 조약돌이 깔린 바닷가에 누워 있었다. 캠포비앙코라는 이름의 해수욕장이었다. 우리는 스쿠터를 돌려 리파리 중심가로 돌아왔다. 해가 뉘엿뉘엿 산 너머로 지고 있었다. 지는 해를 보려면 산을 넘어가야 했다. 나는 아내를 내려주고 혼자 산으로 향했다. 스쿠터는 구불구불한 가파른 경사로를 끈질기게 올라붙었다. 불과 10분도 지나지 않아 나는 홀연 낯선 풍경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지중해에 사는 바다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나는 그때 알았다. 깊고 위태로운 협곡, 산등성이를 넘지 못해 헐떡이는 구름, 능선을 따라 펼쳐진 포도밭과 케이퍼밭이 있었다. 안개 속에서 맞는 바람은 차고 축축했다. 구름 사이로 멀리 리파리 중심가의 성체가 장난감처럼 보였다. 관광객도 없었고 거친 손의 농사꾼만이 낯선 스쿠터를 힐끔거리며 지나갔다. 한때 온천이 있었던 듯 뜨거운 물 같은 지명들이 보였고 목욕을 좋아했던 로마인들이 지은 욕탕의 유적도 있었다. 온천수로 덮이던 유한한 육체들은 이미 썩어 저 땅 속에 깊이 묻혀 있을 것이었다. 포도와 꿀, 케이퍼를 재배하는 농가들을 지나 무심히 섬의 고지대를 주유하다가 나는 브레이크를 밟아 스쿠터를 멈추었다. 섬의 서쪽 사면을 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다가 문득 고개를 돌리자 실로 장엄한 풍경이 갑자기 나타났다. 깎아지른 절벽 너머로 불카노 섬이 보였는데 아이맥스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고 뚜렷했다. 두 섬을 갈라놓은 해협으로 수중 익선과 요트가 지나가고 있었고
태양이 바다에 들이운 붉은 기운이 마치 폭포처럼 선박들을 자기 쪽으로 유인하고 있는 것 같았다. 구름들이 절벽을 스쳐 해협을 통과하며 붉은 지평선을 향해 몰려갔다. 나는 카메라를 꺼내 셔터를 눌러보았지만 그 어떤 이미지도 내가 본 것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디지털 카메라에 2.5인치 액정에 담긴 해협과 절벽, 볼카노의 풍경은 빛바랜 관광 엽서처럼 식상하고 진부한 것이었다. 그러나 스쿠터를 타고 달려와 맞이한 풍경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이미 그것의 일부였다. 수백만 년 전 내 발밑 저 깊은 곳에서 시작된 지각 변동이 이 섬과 저 건너의 불카노를 만들었다. 지도만 보고 작다고 무시했던 섬이었다. 그러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은 바로 나였다. 그리고 그런 자각이 내게 상상하지 못했던 쾌감을 주었다. 그리스인들이 내가 서 있는 바로 여기에 서서 이 괴상한 섬을 만든 신을 상상한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외눈박이 거인들이 해협을 지나가는 선량한 선원들에게 집채만한 돌을 던진다고 믿은 것도 마찬가지였다. 협곡의 곳곳에는 어디서 굴러왔는지 알 수 없는 바위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현대의 나는 고대 그리스인들과는 달리 그것이 화산활동의 결과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알고 있다고 해서 그 경외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는 곧 이 세계의 먼지로 사라질 것이나 내가 서 있는 이 불안정한 화산도와 해협, 뜨거운 바다는 오래도록 남아 전설을 생산하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내내 구름들이 몰려왔다가 바다 위로 흩어졌다. 리파리는 두 얼굴의 섬이다. 잠깐 왔다 가는 관광객에게 보여주는 얼굴과 오래 남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얼굴이 있다. 리파리의 숨은 얼굴을 보기 위해선 두 가지 옵션이 있다. 부유하다면 요트를 빌려 바다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느긋하게 섬을 한 바퀴 돌면서 수만 년의 지각 변동이 만들어낸 아찔한 절벽과 하도 삭막하여 차라리 아름다운 희고 메마른 채석장, 빛이 파라솔이 즐비한 해수욕장을 요트의 갑판 위에서 감상하는 방법이다. 지중해의 햇볕에 얼굴이 그을린 선원들이 만들어주는 파스타를 얻어먹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저렴하고 멋진 옵션은 역시 귀엽고 깜찍한 스쿠터를 빌리는 것이다. 햇볕에 달궈진 뜨거운 안장에 엉덩이를 얹고 총 연장 10여 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해안 도로를 질주하거나 산으로 올라붙는 것이다. 나름 번화한 리파리 중심가를 벗어나 조금만 올라가면 깊은 협곡을 피해 발달한 작고 아름다운 마을들과 포도밭, 레몬나무, 드문드문 서 있는 올리브나무, 그리고 사이프러스를 만날 수 있다. 화산의 폭발로 만들어진 지형은 마치 판타지 영화를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스쿠터를 타고 질주하는 순간의 달콤한 고독을 나는 아마 오랫도록 잊지 못할 것이다. 스쿠터를 타고 풍경 속으로 들어가는 여행자는 안과 밖이 통합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풍경은 폐부로 바로 밀고 들어온다. 그 순간의 풍경은 오직 나만의 것이다. 저 아래 까마득한 해안가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신중한 관광객들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숙이고 절벽을 향해 달려나갈 때 비로소 나를 이 섬에 데려온 이유, 여기 오기 전까지 자기 자신마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짜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어느새 능선 위로 해가 넘어가고 사위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스쿠터를 몰아 중턱에서 숨을 고르는 안개 속으로 몸을 던졌다. 상쾌한 습기가 얼굴에 감겨들었다. 안개를 뚫고 해발고도 제로의 아파트로 돌아오자 아내가 이제 오냐며 반색을 한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도 우리는 한 스쿠터에 앉아 같은 풍경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마치 낯선 사람처럼 서먹겠다. 아내도 그렇게 느꼈는지 내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산 위에 뭐가 있어? 글쎄, 산 위에는 뭐가 있었을까? 포도밭, 절벽, 바위들과 금잔화, 레몬이 열리는 나무와 농부들, 트랙터 같은 것들. 나는 그런 것들을 주절주절 이야기했고 카메라에 담아온 이미지들을 보여주었다. 아내는 별다른 감흥이 없는 눈치였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떤 풍경은 그대로 한 인간의 가슴으로 들어와 맹장이나 발가락처럼 몸의 일부가 되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가볍게 전해줄 수 없는 그 무엇이 되어버린다. 그런 풍경을 다시 보게 될 때 우리 몸의 일부가 갑자기 격렬히 반응한다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 기생수라는 만화에서 외계의 생물이 지구인인 주인공의 일부, 정확히 말하면 오른손이 되어 살아간다. 그렇듯 풍경의 장엄함도 우리 몸 어딘가에 그 자체의 생명을 가진 채 깃든다고 믿는다. 20대의 나는 자연이 만든 것보다 인간이 만든 것에 더 끌린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다녔다. 나는 인간이 그린 그림과 인간이 지은 책과 음악, 건축물을 사랑했다. 자연? 보고 있으면 머릿속이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안 난다고요. 한 선배 시인이 나를 향해 이렇게 일갈했던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이봐, 그런 말 너무 부도덕하잖아. 무슨 소린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인가? 그런데도 그 말은 이상하게 오래 뇌리에 남았다. 인간이 만든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어째서 부도덕하단 말인가? 그것은 태도가 아니라 취향의 문제가 아닌가?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인은 아마도 내가 오만하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자연에 대해 품어야 할 마땅한 경외가 결여된 것은 그에게는 비윤리적이기까지 한 태도로 보였던 것 같다. 스쿠터 타고 산에 갔다 오더니 말이 없네. 아내가 싱글거리며 유리잔에 와인을 따라주었다. 한번 같이 가자. 그러자. 나는 붉은 와인을 홀짝이며 집 앞에 세워둔 뚱뚱하고 귀여운 스쿠터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도 뜨거운 숨을 몰아쉬며 땀을 흘리고 있을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스쿠터란 어딘가 나귀를 닮은 기계였다. 어쩌면 오늘 다녀온 길도 과거에는 고집센 나귀들만 다닐 수 있는 길이었을 것이다. 김영하님의 시칠리아 어떠셨나요? 저는 사람 냄새가 나는 느낌이라 좋았어요. 책 낭독을 허락해주신 출판사 복복서가와 좋은 글을 써주신 김영하님께 감사드려요. 요즘 여행 에세이가 재미있네요. 이런 식의 여행을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일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행을 하든 낯선 설레임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래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